저는 이 사회가 안 바뀌게 되는 원인을 한국 사회의 상층이라고 보는데요. 진짜 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재산으로 보면요. 상위 1%가 30억 이상입니다. 아마 이것도 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이라는 그 이상을 재산을 가진 상위 1%, 여기에 더해서 한 9%쯤 되는 이 특근 중산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합치면 진짜 상류층은 한국의 1%밖에 안 되고, 이 특근 중산층이 한국에서 한 9%.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상위 10%라고 봐야 됩니다. 상위 20%로 흔히 이야기하는 5분위, 통계청의 이 소득 분위별로 했을 때 5분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재산 한 30억부터 재산 한 10억 이상을 사이에 있는 특근 중산층, 그 중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2에서 5%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봅니다.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요, 한 15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고 30억 이상이 되는 1%에 못 미치면서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고자 하는 집단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2대8 이런 식으로 계급 분화를 시키다가 요 근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대9 사회 이런 식으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능력주의 사회를 신봉합니다. 이 특권 중산층 계급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 자신의 상당수가 이제 세습된 중산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라도 대다수의 중산층은 밑으로 붕괴하고 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주 적은 소수 1% 상류층이 이 나라를 끌어간다면 그들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어려워요. 적어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사람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1%라고 하면, 상위 1%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이니까, 5,100만이니까 51만 명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그 51만 명이 다 끌어간다? 근데 공교롭게 이 한국의 서초, 강남, 송파 이 세 개구의 인구가 몇 프로쯤 되는가 하면요. 152만 명입니다. 서초 42, 강남 54, 송파 66. 그러니까 이 세 개구의 인구가요. 정확하게 16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3%가 좀 넘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이 특근 중산층을 한 5%쯤 본다는 말이, 뭐 이 세계구에 산다고 다 특근 중산층 상위 5%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용산이나 이런 서울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부유한 계층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지방 도시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특근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이 숫자를 합쳐서 국민의 5%, 한 250만 명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도 부자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신이 또한 좋은 직장과 세습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습 중산층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 250만 명 정도를 빼고 나머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얼마쯤 되느냐 물으면 국민의 한 절반이 자기가 중산층이 된다고 봅니다. 한 2,500만, 한 3천만 명 정도가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중산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특근 중산층이라고 봐야 된다. 자, 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지요. 첫째는 사는 곳, 주거지. 두 번째는 이들의 소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교육, 자녀 교육. 이 세 가지로 이들은 거의 남들과 구별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근 중산층의 사실 한 절반가량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이 서울 나머지 지역에 조금 하고 지방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광주 같은 도시에 소규모로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천만 명 중에서 대다수는 중산층의 지위나 위치가 바람만 불면 무너질까와 두려워하는 그 공포에 빠져 있는 계층이고요. 항상 하향 이동을 한다. 자,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국의 중산층이 크게 붕괴되었지요. 자, 일부 조사에서는 한국의 중산층이 70%, 또 어떤 조사에서는 40%, 어떤 조사에서는 20%도 나오는데 대체로 봤을 때 5, 60%가 자신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IMF 때 이들의 삶이 이들 중에 한 3, 400만 명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참 이게 위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도 또 가족 중에 누가 자영업을 했다가 망해버려도 또 회사에 다니다가 가장이 잘려버려도 맞벌이 하다가 둘 중에 하나만 잘려버려도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게 한국에서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특근 중산층은 공정하다라는 착각에 상당한 수혜자지요. 겉으로 보면 사회가 공정하다라는 착각을 다 하고 삽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또 취업을 하는 제도도 더 나아가서 의대에 가고 또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는 것도 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점 더요. 공정하지 않은 제도들이 공정을 갖다가 외피를 쓰고 그걸 갖다가 지금 과거에 객관적 공정을 이제 주관적 공정으로 뒤집고 있죠. 주관적 공정은 곧바로 추상적 공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학 입시 과정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딱 떨어지는 점수를 봤죠. 물론 부잣집 아들들이 과외를 하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지만은 적어도 없는 집 애라도 얼마까지 도달하면 된다라는 목표라도 있었죠. 현재 3천 가지가 넘는 대학 입시 제도 중에서 공정이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갔다라고 봐야 되죠. 왜 붙고 왜 뜨는지 모르는데 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학생부에 무슨 공정이 있고 수시에 무슨 공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입학심의관 뭐 그런 제도에 무슨 공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분의 세습과 관련되는 대학에도 공정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군을 가는데도 공정이 상당히 사라졌고 또 취업을 하는데도 공정이 상당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부모 잘 만나면 자식도 다 좋은데 취업해요. 부모 잘 만나면 공부 안 되는 자식도 억지로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 가서 또 부모 잘 만나면 수준 안 되는 자식도 억지로 의사가 돼요. 하물며 부모 잘 만나면 그 백으로 금융사에도 취직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특근 중산층 한 4%가 거기 가세하죠. 그래서 이들은 교육의 불공정이나 취업의 불공정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들은 가세합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 정치 성향이 뭐 보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좌파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은 수구 기득권 좌우파를 좋아하지요. 자, 한국처럼 이 강남이라고 부르는 강남 3구에 사는 162만 명의 이 특근 엘리트들이 그야말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보면요. 그들이 가지는 특권의 상당수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해서 된 거죠. 그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라고 하는 강남 3구라는 데부터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남이 거기로 가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끼리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공유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비 형태가 남다르지요. 그들은 상류층의 소비를 흉내냅니다.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베들린의 유황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하는데 그들 또한 이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를 흉내내기 위한데 굉장히 몰두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혁이 지체되고 있고 이런 원인을 갖다가 몰아보는 데는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중에 상류층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류층 바로 밑에서 숫자가 아주 작은 상류층을 받쳐주면서
그래서 다수를 이루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회의 법률, 제도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 그것이 상류층하고 합쳐 가지고 기껏해야 한 250만 명 안팎되는 이 특권 중산층이다라고 봐야 돼. 최근에 여기에 관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 오바마 때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단지 상류층만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류층 바로 밑에 있는 특권 중산층들이 사회 개혁을 크게 반대해서 안 됐다. 지금 한국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 지금 통보됐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상류층일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특권 중산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특정한 재벌들을 옹호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부분에요. 그 재벌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특권 중산층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벌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거고요. 부동산 문제에서 혁명 21에서 주장하는 평당 700 아파트 공급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결국은 이 특권 중산층이 사는 데가 전부 강남 3구 같은 그런 특수 지역이라서 부동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담합 방지가 안 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대한민국의 관료들도 법조인들도 대다수가 다 이곳에 살고 있어요. 엘리트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인도. 그러니까 정치인도 상당수가 그런 곳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이 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5%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개혁이 되려면 쪽수로 보자면 그 밑에 그야말로 특권 중산층에 속하지 못하는 하층 가까운 중산층의 범위가 제일 많죠. 한 3천만 명 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문제가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 부동산의식, 각종 사회개혁의식, 주거에 대한 의식, 교육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요. 이 특권 중산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 따라가기에 급급하니까 이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개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상류층은 아니지만 수적으로 상류층의 이 소수를 받쳐주면서 상류층의 행동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럼으로써 이 계급의 세습을 꿈꾸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한 문제를요. 우리가 고민을 깊숙이 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혁명 21이 주장하는 이런 사회개혁적 요소가요. 이들 때문에 죽어도 관철이 안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의식이 몸에 배였어요. 이기적인 행동이 이득이 되더라는 걸 체감을 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 투기를 하고 코인 투기를 하고 적당히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들인 수익이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시키더라는 걸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항하는 의식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거론하고요. 대중을 각성시키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저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